안녕하세요. L조 발표를 맡은 주한음입니다. 저희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의 취지, 그리고 제정, 개정 및 연역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취지입니다. 이 법 제1조에 아주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이것을 향상시키고 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빨간 글씨입니다.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 증진. 즉 일반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위해야 할 어떤 건강 사항들을 다 어느 정도 보장하고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제정, 개정, 연역 부분입니다. 이 법은 1963년 의료보험법으로 최초 제정이 되었고요. 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이름은 1999년 2월 8일에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직장의료보험 제도로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2년 뒤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88년에는 농어촌, 89년에는 도시자영업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게 되지요. 그리고 1988년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따라오셔야 될 부분은 지역의 조합과 공무원, 교원, 즉 어떤 직장에 관련된 조합으로 이 두 개의 부류가 지금 합쳐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2000년도에는 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즉 위에서 통합된 그 곳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되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고 1988년에 명시했던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하게 되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따라오듯이 직장 부류와 지역이 통합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사회보험 징수하면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입니다. 1999년 2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제정된 이후에 60회 개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는 61회 개정안, 2020년 7월에는 62회 개정안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최근에 개정됐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9년 7월 16일에 시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정리하자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금을 인하해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체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즉 저소득층 체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서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여 이것을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려고 이제 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을 좀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4월 23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서 정리를 하자면, 저소득층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 앞에 보면은 이제 2년 2회를 이제 5회로 바꾼다던가 함으로써 완화하는 것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체납보험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고액 체납자, 그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어떤 기준들에 대하여 조금 더 강하게 강화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그 개정안들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명의를 대여받아서 약사나 의료인한테 명의를 대여받아서 불법적으로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였을 때 해당하는 이제 부당이익 징수금을 이제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액,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돈도 이제 벌금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봤듯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이제 뭐 국가 유공자나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맨 밑에 이제 굵은 글씨로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드렸듯 부당이득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이제 매월 2일 이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4달 1일 전에 적용 배제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부당이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 처우를 개선도 해줘야 되고 저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제재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부분이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개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들을 살펴보자면 세 가지 목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행정법령의 맹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의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강화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여서 의료 쇼핑을 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입법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상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개정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조문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총 119조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부칙들이 또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골라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조. 이 법은 이 법에 대한 그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법이 왜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누가 관장하냐? 건강보험 사업은 누가 관장하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한다 라는 점 꼭 숙지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3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종합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포함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어떤 사업들이 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숙지하셔야 어떤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연습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번, 4번, 5번, 6번, 7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3번을 얼핏 보면 예방접종이라고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된, 사항을 보시면 1, 2, 4, 5번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살펴볼 조문은 제6조 가입자의 종류입니다. 네, 여기서 이 항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네, 여기서 직장 가입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장 가입자에 대한 그 정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이제 제정하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하시면 된다. 직장과 지역, 이 두 개가 있다. 즉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장 가입자라 함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 뭐 회사를 다니는데 4대 보험이 되냐 안 되냐를 뭐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다니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보장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은 직장 가입자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지역 가입자는 뭐냐? 그 전에 직장 가입자에 속해 있는 피부양자를 아셔야 됩니다. 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양자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은 지역 가입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앞에서 제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길게 설명해드렸지만 그 전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 짧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앞에서의 그 내용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14조입니다. 이제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조문의 의의는 앞에서 1번부터 13번까지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엇을 시행하여야 하냐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쭉 넘어와서 사장 보험급여의 제4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요양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 어떤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와 같이 요양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시면 이건 의의는 뭐냐? 이것을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지출, 공단에서
어떤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요양기관, 즉 요양급여를 주는 기관을 한정함으로써 지나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 명시됐던 그 기관의 범위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보시면 3번 기업 부속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 45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이 총 7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 2,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정하고요.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전 기간 만료인이 속하는 연도에 5월 30일까지 체결해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의의를 설명해드리면, 요양급여 비용 산정 시 계약 대상자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입니다. 그래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요양비를 받을 때는 이제 제2항에서 얘기하듯이 공단에 그것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를 명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2개 보겠습니다. 3호 A씨가 분만이 임박하여 평소에 산전 진단을 받아오던 의료기관으로 가던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인근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였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3번 의료기관에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이제 요양비를 공단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 2번 친정부모의 조력을 받은 자택에서의 출산인 경우다 라고 아시면 될 텐데, 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부가급여라는 게 나옵니다. 부가급여에서 아까 문제에서 봤던 뭐 임신 출산비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이 요양급여, 일반적으로 정한 요양급여 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입법 목적,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어떤 치료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좀 필요로 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려는 국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는 어떤 거냐? 이것도 부가급여의 한 가지 종류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제 54조 보겠습니다. 이 54조는 보험급여 정지, 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기간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정지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명시해주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려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제 63조를 보시면 심평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그리고 환자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어디냐를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를 보시면 의사 A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처리를 했으나 회복 중 응급실에서 도주하여 진료비를 받지 못하였다. 이럴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진료비, 즉 이 진료비 중에서도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심평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의 상황을 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그냥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실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보험료 등을 지급받지 못할 시
또 억울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도 지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씨가 3일 전 의료기관에서 교부한 진료비 명세서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다. 즉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다 하면 되냐면 공단에다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세 가지 판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명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항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은 고의 그리고 범죄 행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킥보드 무면허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될 부분은 범죄 행위, 즉 무면허겠죠. 60대 A씨가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돼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A씨는 이 공단으로부터 공단 부담금 9,765만 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앞에서 말했던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것을 법원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65만 원을 환수하겠다,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당이익의 징수. 부당이익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는 사무장병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즉 비의료인이겠죠. 그런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하는 의료기관, 즉 여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했을 때 이것은 부당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의료인인 B씨가 의사 A씨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즉 의사가 병원을 낸 게 아니라 의료인인 B씨가 나 이렇게 돈 있어서 병원 지을까 하는데 나는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을 못 짓는다. 그래서 너 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짓고 너가 거기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A씨는 거기서 요양급여 비용 6억 7,948만 7,580원을 지급받았고, 그래서 건보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7억여 원이 환수되는 것이죠. 여기서 A씨가 위반한 것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제 이 A씨는 고용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6억 7,948만 7,580원을 환수조치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업무정지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라고 9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가 살펴보면 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는데 내원하에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당 청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A씨가 위반한 것은 무엇이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 즉 이것이 위반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발생한 게 72일간의 요양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폭넓은 보험 대상자가 되겠죠. 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사보험에서는 일반 무직자는 상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보험은 아무래도 철저하게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질병을 앓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금, 그 사람한테 받는 보험금보다 나갈 보험금이 무조건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취약계층이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한 일정 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것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이제 사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으셨던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병원에서 하나하나 서류를 다 떼고 또 보험사에게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료받고 마지막 수납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고 나오면 어떠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강제 가입이 있겠죠. 밑에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보험으로만 하고 이제 개인이 필요한 경우 또 여유가 되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와 공리주의의 결합이고 이제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는 좀 반하는 제도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행하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입니다. 사보험은 개인의 급여 범위나 위험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차등적 납부를 시행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소득 및 보유 자산 실태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인데도 차는 외제차를 몰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과의 형평성입니다. 앞에 개정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재외국민에 대한 제재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제재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크게 두 집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소속되어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의 그 접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체납 연대 문제. 일예를 보시면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성인 자녀가 수백에 수천에 달하는 보험료가 청구됨으로써 한 사람에게 보험료가 너무 떠넘겨지게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사항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옆에 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의료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급여 항목으로 돈 벌기를 강제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문재인 케어가 되면서 의료계에서 한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는 비급여하는 걸 다 급여화 시키겠다. 근데 급여화로 어느 정도 적절한 수가가 배정되어 있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수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거를 급여화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앞에 표를 봐도 알겠듯이 질저하가 우려될 만큼의 수가를 제공하는데 비급여까지 그렇게 급여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렴한 의료비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재료로 지은 건물이라고 비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홍콩은 의료 비용 자체는 한국보다 비싸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 시스템도 더 정교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도 높겠죠. 이제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의료인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